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기업법원포럼 회장 김규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 및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송옥렬 교수님, 김우진 교수님, 김형균 본부장님, 패널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황남석 교수님, 이창미 교수님, 김희수 주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포럼은 자기 주식 취득 처분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주제를 갖고 머리를 맞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주식의 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주주 환원, 출자 자본의 반환, 즉 자산의 증가가 아닌 자본의 차감이며, 자기 주식의 처분은 그 실질이 증자와 같지만 우리 현실에서 자기 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제 및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 환원으로서의 자기 주식 매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주식을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자산서를 채택하고 인적 분할 후 지주사에 자기 주식을 몰아주고 신주를 배정할 때는 자본과 유사하게 취급함으로써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 아직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왜곡된 거래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극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 주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거버넌스 복구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셨고, 이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세미나에 경청해 주시고 귀중한 의견과 질문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인사말을 거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9일 사단법인 한국기업법원포럼 회장 김규식. 오늘 간단히 발제를 하실 분들의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옥렬 교수님, 처음 발제하신 송옥렬 교수님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 우리나라 회사법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도 쓰셨고 권위를 인정받고 계십니다. 김우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님이시고 현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이시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이시며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 주제 자사주에 관련하여 많은 논문을 쓰셨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형균 본부장님은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에 현재 상무로 재직 중이시고 한국의 스페셜 시츄에이션 전략, 또 주주 행동주의 전략에 관한 행동주의 펀드의 부드러지는 최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 매니저십니다.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송옥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사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사주가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제 석사 논문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기 주식 취득 금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금지가 돼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석사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자사주를 풀자, 다 푼다, 세상에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와서 이렇게 저도 좀 관여도 하고 이러면서 그 자사주가 2010년, 11년쯤에는 이제 완전히 풀렸고요. 그 전에도 좀 풀리긴 했지만 완전히 풀렸는데 여전히 자사주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이해라든가 제도적인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무래도 자사주 하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시장 전체에 있어서 자사주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재무에서 맨날 나오는 자기자본 비용, 요구 수익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제 법 공부할 때 할 때는 법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재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글을 봤냐면 부채는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든다. 그런데 이제 주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면 공짜라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좀 뜨아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닌 거죠.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주식이 오히려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요구 수익률이 높다. 그 리스크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싼 자기 자본과 더 싼 타인 자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제 책에 있는 얘기인데 그것도 책에 있는 얘기고 경영대 선생님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기업을 하는 분들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물론 그분들도 경영대에서 배웠겠지만 생각을 하고 계실까?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 돈은 그냥 주주로부터 시장에서 자본 조달하면 이만한 돈으로 나는 사업을 하면 되겠고 요구 수익률은 모르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들한테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주지를 않죠. 아주 기본적인 모형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얼마냐?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다 할인한 현재의 가치다. 할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팔거나 배당을 받거나 그런 거죠. 미래에 파는 것도 역시 배당으로 다 환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배당이 얼마나 쭉 회사가 망할 때까지 배당을 받을 것이 그 미래의 현재 가치다. 배당을 만약에 안 주면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것의 미래에 얼마나 현금 흐름이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가르침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맨날 주식 프로그램이라든가 요새 유튜브에서도 주식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에비타가 기업의 수익성이 있고 오늘도 기업이 무슨 그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제 공시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근데 결국 그게 한참 지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주주에게 결국에 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과연 뭘까? 그거는 저는 약간 비유적으로는 우리가 올림픽 메달을 딴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따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물론 대한민국 금지가 있죠. 금지가 생기긴 좋은데 그게 잘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이론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들은 당연히 그 기업이 벌은 그 돈을 주주에게 다 환원하고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그런 이론들인데 그것이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이론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 15년간의 그 박스피, 흔히 말하는 전혀 하지 않는 박스피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것이 내 주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결국 박스피에서 서로 배팅을 하면서 그냥 약간의 어떤 카지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누가 더 많이 나한테 나중에 사주는데 그 사주는 건 더 큰 바보가 이제 사주는 그런 것만 기대하고 주가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좀 보시면 이건 이미 많은 자료에서 이런 자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배당도 안 하고 자기 주식도 안 한다. 그래서 배당을 통한 주주하는 수준은 매우 낮고 자사주 취득은 그보다 더 낮다. 자사주 취득으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 이따 미국을 보도록 하겠지만 미국은 자사주를 훨씬 더 많이 취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은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그 상장회사들은 이제 늘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주주환원을 늘 해라, 주주환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상장회사들은 주주환원 하지 않을까? 왜 자사주 취득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주주환원이라는 것이 원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경영진은 이런저런 이유로 당연히 주주환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주보다 더 위험 기피적이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회사에 투자한 것은 인적 자본이라서 다이버시파이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훨씬 더 위험을 많이 부담해야 되고 특정 기업에 맞춰진 투자가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건 경영진의 인적 투자. 경영진의 인적 투자라는 것은 다른 기업으로 쉽게 이전이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영진은 위험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걸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수익성보다 기업의 규모. 그래서 코퍼레이트 엠파이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고 따라서 현금이 더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미국의 기업도 현금이 쌓여 있는 수 너무 좋아해요. 경영진들은. 자본 조달에 있어서 패킹 오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먼저 우리가 자금수요가 있으면 제일 먼저 쓰는 거는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부족합니다. 기업 집단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내부 자본 시장을 만드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경영진들은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하지 않을 아주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도대체 왜 하느냐가 이제 질문입니다. 미국 기업은 도대체 왜 하느냐?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기업이 원래 미국 아이디어라는 것은 기업이 좋은 투자 기회가 없으면 주주에게 환원을 한다. 이것이 이제 요구 수익률의 개념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가 미국 기업에서 왜 기업이 주주 환원을 하느냐, 배당을 하느냐, 자사주를 하느냐, 주가가 뜨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영진들 실제로. 그래서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요. 신호 모형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런 이론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주가가 어떤 이유로든 올라가는데 배당 말고 자사주를 더 활용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들어보면 플렉서블 하다는 거죠. 배당 수준을 왔다 갔다 배당 수준을 2%로 하다가 어떨 땐 5%하고 어떨 땐 제로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 올릴 때 리워드보다 떨어질 때 페널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은 일단은 픽스드로 하고 배당은 계속 같은 레벨로 계속 주면서 그래야 딱 이렇게 안전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 기업이 많이 돈이 남으면 주가를 좀 올리면 좋겠다. 그럴 때는 자기 취득을 가지고서 주가를 확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배당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경영진들이 주가를 신경 쓴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영진들은 왜 주가를 신경을 쓸까? 주가가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주가가 떨어지면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흔히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몇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는데요.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마켓 폴 캐피털이라고 해서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자본 조달을 조금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은 비용으로 적은 금액밖에 조달을 못합니다. 마켓 폴 코퍼레이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또 주가가 떨어지면 외부에서 저 녀석 주가를 취득해가지고 하는 적대적 기업 인수가 이제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경영진을 싹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자산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다. 매니저리얼 컴펜세이션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다 주가에 지금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보상을 경영진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주가가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톡 옵션이라든가 그런 거죠. 마켓풀 오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마켓풀 오피스라는 것은 경영진 시장입니다. 경영진 시장. 그래서 경영진이
한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뭐 무슨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뭐 5년, 10년 이렇게 쭉쭉쭉 이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내가 주가를 올렸다.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내가 뭐 어떤 기업 그 사람들 사이에 뭐 잘 화목하게 지냈다. 아니면 무슨 내가 뭐 누구한테 아주 충실하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주가를 올릴 능력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있는 회사에서 그 CEO나 CFO나 그런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떨어지면 아주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경영진이 주가를 올릴 인센티브를 가지는가? 만약에 주가를 올릴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주주는 왜 높은 이익 배당을 제한하지 않을까 또는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것처럼 늘 그 미스테리는 왜 도대체 우리 회사는 주식을 더 많이 배당을 더 해라 라고 요구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주주들은 놀라운 일이죠. 이런 낮은 배당 수준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주주가 주식 배당 수준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한 회사가 법에는 주주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결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주주권을 좀 약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주주가 이익 배당을 해야 된다. 주주가 이익 배당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주가 이익 배당을 요구를 안 하죠. 그게 상당히 이제 미스테리인 것이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조금 돌아가서 그래서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건 결국 기본적으로 저는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회사가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당위가 아니라 지금 왜 도대체 주주 환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를 질문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이익 배당이라고 보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보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유상감자라고 봅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 그것을 제도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돈이 나오는 것은 똑같고 그 사이에서 뭔가 채권자를 위한 돈 쪽에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큰 실익은 없는 거죠. 자기주식 처분도 마찬가지죠. 회사 처분이라는 거는 회사가 누구에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주식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회사로부터 주식이 나와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구주의 매각, 이게 자기주식의 처분이고요. 신주의 발행으로 끌린 경우도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 주식이 나와서 어떤 주주에게로 가면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분할 필요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식의 수가 주주의 이익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로 사실. 그래서 사실은 주식 수가 어느 일률적으로 줄거나 모든 주주에 비례하면서 일률적으로 줄거나 일률적으로 느는 것은 주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마 주식질 하시는 분들이야 너무나 당연한 걸 텐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2분의 1 감자를 한다. 감자가 아니라 2분의 1 주식 병합을 한다. 그래서 2대 1로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사실은 안 돼요. 또는 무상으로 증자를 2배를 한다. 역시 문제가 안 되죠.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다 신호적인 시그널의 문제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차원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주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꿔 말하면 주식의 수만 영향을 주고 주주 간의 지분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기주식 취득은 괜찮다. 왜냐하면 그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주의 이런 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 주주 평등의 관점에서 주주에게 모두 다 취득을 하거나 또는 모두 다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주주 평등을 유지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제가 이제 더 쓰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이거 말고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이나 심지어 일본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평등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사주를 취득한다. 배당과 같은 자사주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개인한테 주거나 개인한테 받거나 하는 거 상당히 제약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조금 풀 수가 있다. 그러면 혹시 변호진이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까? 장난 못 치죠. 장난치다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장난치다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장난을 못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기주식 취득을 3법 개정 전에는 IMF 이전에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었고요. 이유는 잘 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그 IMF 직전에 우리가 자본 자유화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가 그때 이제 왔었는데, 그래서 그 IMF 직전에 자본 자유화 시작하면서 증권거래법에서 상장회사는 10% 한도 허용하는 것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거 10%로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2011년 상법 개정에서 이제 자기주식 주식을 이익 배당으로 보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으로 주주에게 평등하게 하는 자기주식 취득은 허용이 된다. 따라서 뭐 그린메일이라든가 일부의 주주에 대해서 풋옵션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주주에게서 회사가 사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고요. 의사결정 기관도 역시 그래서 이익 배당과 동일하게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식은 아닌 것이고요. 주식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기주식 소각인데요. 소각이 신문이나 그런 데 보면 이따가 김우진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신문이나 그런 데를 보면 우리나라는 주식을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기주식이 주가를 잘 부양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소각이 신호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쭉 드릴 말씀은 결국 이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약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원래 미국에서는 자기주식은 그저 종이입니다. 종이고 그거를 소각하는지 취득을 한 다음에 취득하는 시점에서 돈은 나갔고요. 취득한 다음에 그걸 소각하는지는 종이를 찢을지 말지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게 주식이 아니라 종이라고요? 종이에 불과합니까? 당연히 종이죠. 왜냐하면 그 주식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종이에 주식이 100원 그 주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종이는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종이에 불과하고 회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 이미 받아들였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동일하고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소각을 한 해 만에 소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 소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에는 써있지 않아요. 재무능동에서도 소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조금 다른 거죠. 미국에서는 소각이라는 건 무의미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그건 이제 그냥 종이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발행주식 취득에 포함되면 아직 주식 아니냐 아직 주식이 살아있는데 그걸 죽여야지 찢어야지 그래야 없어지는 것이지 지금 존재하니까 이거 발행주식 총수다. 따라서 신문기사 같은 데 보면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EPS가 증가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EPS 어떻게 종이를 찢는 게 주식 가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원래 없는 것인데 EPS는 그러니까 취득하는 순간에 증가가 되죠.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주식이 증가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 이러한 것은 좀 이런 어떤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결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처분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처분을 하게 되면 유증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회사들이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제3자 배정을 위해서 보유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에게 배정하기 위해서 보유를 한다.
이따가 그 계속 이어서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아마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제가 그 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내가 화이트나이트를 구해가지고 그 화이트나이트에게 제3자 배정을 하고 신주 발행을 하는 그런 것이 잘 안 되죠. 그런 메커니즘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다른 방식을 찾는다. 자사주를 가지고 확보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우호적인 제3자한테 줘서 내 의결권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서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법원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하죠. 그래서 경영권 취득한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처분을 하면 이것은 주주의 신준수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다. 지금 현재의 상당히 많은 하복심 판례는 신주 발행이 아니므로 괜찮다. 자사주는 그냥 주식을 제3자한테 매각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는 사실은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폐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판례가 맞다는 또 좀 더 강력한 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극심 판례의 논리는 뭐냐면 이런 자사주 처분은 신주인수가 신주 발행이 아니다라는 그 하극심 판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기 판례를 보면 회사의 총자산과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또는 주주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신주 발행과 자사주 처분은 다르다. 자사주 처분은 영향이 없다. 그러나 신주 발행은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회사의 총자산이 늘지 않냐?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이 늘지 않냐? 자사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극심 판례의 논리는 뭐냐면 신주를 취득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현금으로 이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저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여기 자산 쪽에 자산 파트에서 현금을 그냥 자기주식으로 바꾸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취득을 할 때 총자산 자본금 자기주식은 영향이 없고요.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분을 하게 되면 역시 처분도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꾼 거죠. 자기 주식을 현금으로 바꾼 거니까 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자산 자본금 자기주식에 영향이 없습니다. 신주 발행은 늘어나는 거죠. 저기 보면은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신주 발행한 만큼. 그리고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신주 발행은 총자산 자본금 자기주식은 증가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극심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앞에서 본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이 부분이 자기주식이 단순 현금, 자기주식이 있을 때 자기주식 처분이라는 것과 신주 발행과 이렇게 뭔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거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뭐를 비교하냐면 자기주식을 소각한 다음에 신주를 발행하는 거. 그거를 비교해야 돼요. 자기주식 가만 놔두고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 다음에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걸 제3자한테 그냥 주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이 주식을 다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제3자한테 주는 것과 똑같다. 라는 논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똑같은 것이 또 아주 경쟁 실질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극심에서는 뭔가 지금 다른 거를 비교를 하면서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거를 근데 정확하게 비교 대상을 잘못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소각을 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저렇게 되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연장시키면 처음에 취득할 때도 아예 처음부터 자기 주식은 소각한 것으로 보고 처분할 때는 그 처분만큼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극심에서는 주주의 지분 비율에 대해서도 영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각과 관련된 신호효과가 미국은 이제 신주 발행이 자유롭습니다. 신주 발행 제3자한테 신주를 이렇게 그 병역권 방어를 위해서 주는 것들은 자유롭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 모든 게 다 그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다 커버를 합니다. 충분히 그걸 갖고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신주 발행을 자유롭게 하고 대신 장난만 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미국은 신주 발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소각되는지는 사실은 무의미하고 그래서 사실은 소각을 가지고 아무런 소각을 했네 안 했는 시장에서 신경을 쓰지도 않고 법에서도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직 세법에서도 아마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 신주 발행이 제한적이라서 사실은 제3자한테 막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소각하지 않고 들고 있는 주식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유연한 신주 발행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활용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본시장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소각된 것과 소각되지 않은 것이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아주 멀게는 아주 한참 후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식을 소각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신주 발행을 유연하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역권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 증자가 필요하다, 쉽게 필요하면 해야겠죠. 제3자 배경이 필요하다, 쉽게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방어막이라는 것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지 말라. 중실인도라든가 주가 하락이 되면 너희들 큰 문제가 생기지 뭐 이런 식의 그 메커니즘으로 막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주식 취득을 소각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규제가 들어오고 금감원에서 규제를 하고 상장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규제를 자꾸 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범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초래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그 비용들을 아직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이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박스핏 같은 것들도 우리가 다 비판 힘들어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의 그 사회적인 비용이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자기주식 취득을 좀 보면서 아까 그 처음 문제로 돌아가면 왜 우리나라 주주들은 조용할까? 그것이 저는 항상 질문이고요. 우리나라 주주들은 더 이상 조용해서는 안 된다. 기관 투자자가 좀 시끄러우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관들이 되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헤지펀드가 나와서 시끄러운 주주가 좀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주가 시끄럽고 기업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이거 시끄러운데 이거 주가 떨어지면 시끄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결국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덜 비용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송은명 교수님이 법대 교수님인데 발표 내용이 거의 파이낸스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상당 부분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자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신문 기사에서 갖고 온 건데요.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거를 남의 회사 주식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산설입니다. 이제 저보다는 사실 파이낸스적으로는 제가 파란색으로 친 거로 저희는 보는데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그러면 돈이 이탈 주주로부터 잔존 주주로 부에 이전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 이 신호 효과가 있다. 이건 맞습니다. 아까 송 교수님도 신호 효과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뭔가 자사주 관련된 활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론적으로 정보비대칭이나 내리 문제 같은 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사주는 이 신호를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산을 매입해서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또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자사주 사자마자 매입 시점에서도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배당락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주가가 오르려면 시그널, 신호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가가 올라야 이거 주주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안 올라도 주주환원입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돈이 나왔으니까 그 돈이 누군가한테 갔거든요. 원래 주주들한테.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도 주주환원인데 그 다음에 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임원이 그 회사 주식 사는 것도 자사주 매입이라고 그래요. 한국 기사에서. 이것도 좀 저희가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하고 주주하고 그 구성을 구분을 못해요. 회사가 사는 것만 자사주입니다. 회사가 사는 것만. 그리고 자기 주식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서 자사주하고 자기 주식하고 구분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가 산 건 자기 주식이고 임원이 산 건 자사주다. 그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기 주식이 자사주고 그건 회사가 산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임원들이 산 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지. 뭐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사주 매입은 아닙니다. 이 자사주가 뭐냐? 자사주나 자기 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 돈으로 산 거죠. 영어로는 treasury share 또는 share repurchase라고 그러는데 파이낸스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에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신주 발행에 반대.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미발행 주식설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를. 신주 발행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고 자사주 매입은 거꾸로 회사의 돈이 밖으로 나가면서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지금 송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림에서는 자사주 매입한 경우에 하급심에서 자산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하급심이 틀린 게 회계에는 자본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매입하면 자산이 줍니다. 그 빠진 현금만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신조화랑 똑같아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러니까 자사주 처분이 신조반에는 똑같은 게 왜 그러냐면 자본 차감 계정이 줄어드니까 자사주를 처분하면 자산이 늘어요. 현금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자본 차감 계정이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사면 불변이 아니라 자산이 줄어듭니다. 그 현금만큼. 의결권하고 배당권도 없어요. 그래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게 shares outstanding이고 미국은 6위에 입각해서 시가총액, EPS 모든 거는 다 shares outstanding에 근거해서 계산이 되고 자사주는 빠져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 자사주가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는데요. 경영권 방어라는 이슈가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지주회사 관련돼서 인적 분할하는 생기는 자사주 마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 자사주 관련해서 연구를 좀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는 송 교수님이 저희 취득 많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취득 많이 합니다. 저희 데이터에 보면 취득을 많이 하는데 재처분도 많이 해요. 소각은 잘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그 취득한 자사주 시가총액 어떻게 하느냐 시가총액 계산 때 다 포함시켜요. 미국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자사주를 회사 돈이 이미 밖에 나가는데 그게 시가총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술적으로 저희는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과연 밸류에이션이 어떨 것인가 좋냐, 토비스큐가 높냐, 장부가 대비 시가 비율이 높냐 이런 것들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사주 관련해서 이제 시리즈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2개 나왔고 3번째 거는 리비전 중이고 4번째 것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에서 자사주가 이걸로 제일 많이 쓰이죠. 아까 송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우리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계신 조성욱 교수님이 예전에 쓰신 논문인데요. 퍼블리시는 안 됐고 워킹페이퍼인데 아직까지 누가 자사주를 많이 하느냐 자기들 지배권이 주로 약한 회사들이 자사주 취득을 많이 하고 또 기계적으로는 자사주 취득을 많이 하면 그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취득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들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분쟁 상황에서 파는 거죠. 제3자한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예전에 이제 삼성 합병하기 직전에 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주주 KCC한테 매각을 해서 자사주를 이 신주를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신주를 하면 법원에서 무효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판다. 그래서 이제 재계 입장은 대개 경우 자사주 우리나라 너무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어서 그나마 우리는 이거라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법적으로는 자사주 우리 법원에서 자꾸 하급심에서 자꾸 이 자사주는 신주하고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거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영권 방어 관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주회사 전환할 때 자사주 취득이 자사주의 마법은 뭐냐, 이런 거죠. 회사가 이제 부채는 빼고 복잡하니까 자본만 있는 회사인데 주주지분 100인데 자사주가 10이다. 그러면 진짜 자산은 얼마냐면은 90이에요. 이 회사는 100짜리가 아니고 90짜리죠. 왜? 10은 주주지분에서 자본 차감 계정이니까. 그래서 이 회사의 자산은 90짜리입니다. 자사주 차감은 회계적으로는 이건 90짜리예요. 자산이. 왜냐하면 자사주는 자본 차감 계정이라 90짜리인데 얘가 인적 분할을 해요. 그래서 옆으로 쪼개집니다. 그럼 90짜리가 옆으로 똑같이 쪼개졌으면 45, 45여야 되는데 이때 자사주를 어떻게 하냐면 자사주를 또 쪼개요. 자사주 10짜리를 5짜리, 5짜리. 그래서 모회사의 자사주? 그러면 자회사의 자사주는 절로 가야 되는데 자회사로 안 가고 자회사의 자사주를 모회사한테 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없던 자산이 분할하면서 분할된 회사의 저 자사주도 분할해서 그 분할 신주를 모회사한테 주어가지고 가공자본이 생기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래서 바로 이게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90짜리가 이거를 분할하고 나서는 95짜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회사의 자사주를 모회사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이제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법안들이 몇 번 이제 상정이 됐다가 국회 끝나면서 이제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느 정도 하느냐.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미국의,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매입까지만 봐요. 그 이유는 소각은 non-event예요. 의미가 전혀 없어. 왜냐면 매입 시점에서 시총에서 다 빠지고, 주가 반응도 거기서 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매입 시점에서 끝이 안 나요. 왜냐면 이게 다시 팔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각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 거는 처음 이유를 본 거예요. 매입 이유를 본 겁니다. 매입은 많이 봤어요. 그 이전에도 많이 봤지만 저희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일단 취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 회사들의 한 20% 정도 이상이 매년 자사주 관련 뭔가 취득을 하고 있어요. 상장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분도 굉장히 많이 해요. 샀던 주식을 다시 팔고 그래서 자사주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데 소각은 별로 없어요. 사실 소각은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나라 회사의 4분의 1 정도 가량이 취득하고 처분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근데 소각은 별로 안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사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가총액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문제냐면 지수 산출할 때도 자사주 포함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는 자사주 포함된 걸로 해요. 코스피 200은 좀 다릅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 우리 지수들은 자사주뿐만이 아니라 그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도 빼고 프리플로우만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래되고 있는 지수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종합주가지수 이런 거 거기엔 자사주가 다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하고 팔 때 시초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시총에서 빠지냐? 소각을 해야 시총에서 빠져요. 소각을 해야. 그리고 그때 지수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KLX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미국식 쉘스 아웃스탠딩한테 고파해서 시가총액 계산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좀 뻥튀기 돼 있겠죠. 자사주만큼.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시가총액이 자사주만큼 뻥튀기가 돼 있으면 earnings per share는 그만큼 자사주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과소평가되어 있고 price earning도 그만큼 과대평가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 좀 얘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기 다 소각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 소각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괴리가 없습니다. 시총이.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모든 회사들은 자사주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사주만큼 뻥튀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디가 그런 게 좀 많냐 보면 이때 네이버 지금 이제 소각했습니다만 네이버도 얼마 전에 일부 소각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자사주가 많아가지고 네이버에서 시가총액을 빼면 진짜 자사주를 빼면 진짜 시가총액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랭킹도 좀 떨어지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다 해보면 얼마만큼 마켓캡이 뻥튀기가 돼 있느냐
그래서 연도별 평균을 해보면 대략 한 6% 정도 우리가 시가총액이 주로 큰 회사들이 또 그 자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정도가 더 많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어떤 문제를 또 가지고 오냐면 방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되고 회계 숫자랑 일관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투마켓을 계산하는데 장부 가치에서는 자본 차감 개념으로 빠졌어요. 근데 마켓에서는 안 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켓 투 북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분자 분모가 호응이 안 돼요. 분자에서는 시가에서는 자사주 포함되어 있고 분모인 북밸류에서는 자사주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우리 FN에 김전문이 나와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도 놀란 게 우리나라 earnings per share하고 dividend per share를 계산할 때 분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earnings per share 계산할 때는 자사주 포함한 발행주 총수로 하고 근데 dividend per share 할 때는 차마 배당을 안 받는 주식을 분모에 넣는 거는 민망하니까 여기서는 또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모가 또 안 맞아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비교적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N같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칼럼 하나 더 만들어서 자사주 뺀 제2의 시가총액 하나 제공해달라. 투자자들이 볼 수 있게.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꼬여있고 또 더 복잡한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주가를 예측을 할 때 대개 보면 타겟 프라이스 할 때 대충 저걸로 하잖아요. relative valuation으로 해서 12 months ahead의 EPS forecast 곱하기 target per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EPS에 그게 이 EPS.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사주를 제외하게 되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포캐스트 하는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바뀌어야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총하고 미국 시총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준이. 왜냐하면 미국은 매입 시점에서 바로 빼지만 우리나라는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하는 시점에서 빼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저한테 실제로 이메일을 보내신 투자자가 있었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게 발생하냐면 자사주가 많은 회사, 예컨대 전체 주식의 50%를 자사주로 들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이제 거래소에서 황당한 규정이 있었죠.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했을 때 그거를 최대 주주 쪽으로 인정해줘가지고 잦은 상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황당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돈으로 그걸 허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그걸 하려고 자사주를 막 사모으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안 산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40%, 50% 자사주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50% 자사주가 있는 회사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회사가 100만 주가 발행돼 있고 절반을 자사주로 들고 있어요.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회사 통으로 다 사는데 드는 돈이 얼마일까요? 1,000원일까요? 500원일까요? 얼마일까요? 아니 50만 주는 500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으로 다 쓰려면은 500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진짜 시가총액은 얼마? 500원. 1,000원이 아니고. 근데 거래소는 저걸 1,000원이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회사가 1,000억짜리니까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주가가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이메일이 온 투자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좀 설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회사한테 소각을 하라고 그러라고. 근데 제가 그거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아무리 회사 쪽에 또 회사 쪽에서 또 뭐 고민을 하길래 그냥 소각해라. 소각하면 기계적으로 시총만 떨어져서 주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어요. 이거를. 이런 샘플들. 소각하는 날짜에 시총이 변하냐 주가가 변하냐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샘플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소각하는 날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시총이 떨어져요. 주가가 200원을 뭐 살짝 움직이는 거고 얘가 기계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라지 샘플을 저희가 이제 몇 개를 했냐면 한 200개 200개로 자사주 소각하는 아니다.
자사주가 회사가 200개고 소각한 날짜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한 300, 거의 한 400개 정도 되는 옵서베이션 가지고 소각한 날에 시총이 변하냐 주가가 변하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서 얘가 그 소각된 주식 이 그날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그리고 요거는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요거는 가격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가격은 거의 안 변해요. 기계적으로 주식수 준 만큼 시가총액이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시가총액이 뭐예요? 그 떨어진 시가총액이 진짜 시가총액이에요. 떨어진 게 소각하기 전에도. 그럼 그걸 발표해야지 투자자들이 그게 진짜 시가총액인 줄 아는데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 회사 2배짜리인 줄 알고 이미 그 회사는 절반짜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매매를 할 때 거래소 거 안 믿고 다 자사주 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벌써 알아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지금 시가총액 정보가 잘못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사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펀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마케트북하고 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자사주 많은데 오른쪽이 자사주 적은데 그러면 자사주 많은 데가 큐가 좀 낮죠. 프로빈스 큐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자사주 자체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사주 뺀 것도 했어요. 여기 때 보면 차이가 더 나죠. 자사주 빼면.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 큐가 좀 낮다. 이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뒤에 좀 자세한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이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이 좀 약간 경영권 같은지 이제 뭔가 좀 챙기는 회사들, 뭔가 좀 수상한 회사들이 아무래도 자사주를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접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단변량으로 했기 때문에 리그레이션으로 다른 변수들을 좀 통제하고 나서도 그런 영향이 있는가.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데들이 큐가 낮다. 그 마이너스 사인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소각을 하는 경우는 그런 회사들은 또 높아요. 그래서 자사주가 많지만 소각을 하는 회사들은 그만큼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각은 우리나라에서 이론적으로는 넌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까 송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아직은 몰라요. 매입 시점에서는 우리가 얘네가 이거 들고 있는 거를 처분을 할지 소각을 할지 계속 보유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소각하는 시점에서 완전히 해소가 돼서 그때 추가적으로 뭔가 이펙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전 거는 Q로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마케트북으로 보여드린 거고 뭐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마지막 결과인데요. 이 이벤트 스터디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시점하고 소각하는 시점하고 구분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것만 나와요. 소각은 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매입할 때 미국처럼 나옵니다. 시장 반응이. 그래서 매입을 발표한 날 그걸 공시한 날 주가 반응이 뭐 한 1% 정도 있어요. 요거는 아까 거는 매입, 요건 소각 때 더 나와요. 소각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이게 매입 때도 나오고 소각 때도 나옵니다. 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소각은 얘는 이제 진짜 주주환원이 됐구나. 그 우리나라는요 소각을 해야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게 세법에도 그거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소득 환류세제 옛날에 최경환 세제 만들었던 거 그때 자사주 매입을 배당으로 언제 쳐주냐? 매입한 주식을 한 달 내에 소각을 해야 그걸 배당으로 쳐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은 이게 제도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다양한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각까지 가야 완전한 주주환원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법 체계도 가지고 있고 실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코스닥인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입 시점, 그 다음에 소각 시점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나와요. 반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두 시점에 다 나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자사주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많이 보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소각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반응이 매입 시점하고 소각 시점에 나뉘어서 나온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은 회사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당연히 미국에서는 페이아웃 하면 예전엔 디비덴드 팔리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페이아웃 팔리시라고 그러고 거기에 디비덴드 나오고 리퍼체스 나와요. 회사 돈이 나가서 주주한테 돌아간 거기 때문에
저 회사법 교수님들 앞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바로 빼고 매입 시점에서 바로 빼고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회계는 우리가 미국처럼 해요. 회계는 취득자사주를 왼쪽에 쓰지만 자본 차감 계정이에요. 자산이 아니고. 그럼 저기에 맞춰서 하려면 마켓캡 시가총액 계산할 때도 매입 시점에서 빼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소득 환류에서 이제 한 달 이내 소각할 때만 페이아웃으로 인정한다 이거죠. 제가 이거는 이제 황남석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좀 이따 나와서 말씀하시겠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행이 많이 나왔느냐. 이거 황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이게 세법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뭐냐면 자기 주식 거래한 거에 텍스를 매기고 싶어요. 말하자면 자사주를 얘가 10,000원에 샀는데 처분할 때는 15,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 봤을 때 요놈이 5,000원을 먹었는데 이게 자본거래면 과세가 안 돼. 자본거래면 이거를 자산으로 취급을 해야 애가 네가 5,000원을 먹었구나. 그래서 남의 주식처럼 취급을 하고 거기서 이게 슬그머니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게 모든 다 사단이 돼버린 거죠. 국세청에서 그거 세금 매기고 싶어가지고 자산으로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주회사 자사주 마법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막 제3자 매각 마음대로 하는 거로도 가고 시총에서도 안 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자산설에 입각한 자사주 취급은 저희 파이낸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처분할 때는 그냥 막 봐줘요. 하급심에서. 그 다음에 인적 분할하고 나서 모회사에 분할시주 배상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시가총액 과대평가되고 주당지표 EPS, DPS 다 어긋나고 투자자가 거래소가 발표하는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미발행 주식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법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시가총액이라도 일단 자사주를 빼고 하고 얘가 없는 거다라는 거가 자꾸 사람들의 인식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계산하고 주당지표 할 때도 자사주 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런 걸 더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이제 법에서도 이제 좀 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자사주 처분할 때도 주주평등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적 분할할 때 분할신주를 모회사에 배정하는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김형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투자 업계에서 바라보는 자기 주식 매입 처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자기 주식 매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뭐 주가 반응을 봐도 그렇고 뭐 일부 법학 뭐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주주 환원 수단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실제 사례도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뭐 제가 이제 잠깐 미국 헤지펀드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영자가 자본을 배분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이나 회사를 M&A 하는 거, 그리고 자본 구조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할 것도 없고 부채 상환할 것도 없으면은 이제 주주한테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주 환원이 배당하고 자기 주식 매입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기 주식 매입하고 배당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이 아래 보시면은 뭐 설비 투자 기술 개발에 써야 될 재원을 자기 주식 매입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배당 잔치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사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돈 낭비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떠냐? 가장 경제가 발전한 미국 같은 경우 주주 환원율이 97%에 달합니다. 배당하고 자기 주식 합쳐서 97%에 달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17%밖에 안 되고 보시면은 심지어 중국 뭐 일본 뭐 대만 같은 다른 아시아 나라보다도 훨씬 적고요.
가끔씩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정학적 뭐 북한하고 그런 뭐 어떤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타이완 같은 경우 뭐 지정학적 이슈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주주 환원이 높기 때문에 멀티플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사실 전혀 디스카운트가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지정학적 이슈가 아니라 주주 환원의 이슈인 거고 특히 주주 환원 중에서도 자기 주식 매입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자기 주식 매입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이제 일부를 제외한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이제 실제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주주 환원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주주 환원은 그냥 회사 돈 빼서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 투자 같은 데 써야 되는데 이걸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뭐 이제 가끔씩 뭐 투자와 투기의 정의에 대해서 막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하면은 투자, 뭐 공부를 거의 안 하고 하면 투기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투자고 단순히 그냥 가격이 변동해서 누군가가 내 주식을 더 비싸게 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하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사업을 할 때 음식점을 뭐 새로 오픈한다고 할 때 그걸 음식점 사업을 투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투자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뭐 음식점을 열어서 음식을 팔아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살 때도 내가 미술품 사서 갤러리를 열어서 그거를 걸어놓고 입장료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미술품을 사면 투자인 거고 단순히 그냥 누군가가 뭐 100년 후에 이게 값이 올라서 사주길 바라면 사실은 투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제 결국에는 투자자가 취득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환원은 당연하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관련해서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들 첫 번째 자기 주식 이제 소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면 그냥 회사의 자산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겨우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뭐 자기 주식 매입 소각 배당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익을 빼먹고 먹튀하려는 단기 투자자들한테나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주식을 제3자한테 팔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돈을 이제 받는 거니까 이거는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세 개 다 자기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이제 오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왜 오해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 주식 매입 처분의 본질이 뭐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미국에서 쓰는 영문 용어랑 이제 대칭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투자를 받는 것,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증자라고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주식을 판다고 얘기합니다. 셀스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식을 팔고 돈을 받는 게 이제 증자인데 거꾸로 그걸 이제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면은 셀스탁의 반대가 바이스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백 스탁,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온다. 이제 주식 환매라고 그냥 단순히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자기 주식 매입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결국에는 투자자한테 투자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는 자본 환원 감자랑 같은 얘기인 거고. 이거는 영어로 그냥 생각하면 바이백 스탁, 뭐 쉐어 리퍼처스 하면 주식 환매. 너무나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쉽게 다가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마치 뭐 그냥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약간 개념이 오해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앞서 뭐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회계적으로도 당연히 자본 차감으로 처리가 되고요. 결국에는 자기 주식을 다시 사오면 애초에 그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팔고 나간 투자자한테 투자를 안 받은 거랑 사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거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종입니다, 그냥.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발행은 되었지만 다시 상환된 주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슈됐지만 아웃스탠딩 하고 있지는 않은 주식.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웃스탠딩이라는 표현 자체가 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주장을 통칭해서 자기 주식의 미발행 주식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상품권 사용기한 지나면은
아무런 효용 가치 없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 자기주식 매입이라는 용어가 약간 그 직관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좀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약간 미국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자기주식의 자산서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회사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주식을 이제 팝니다. 그럼 투자자가 돈을 넣죠. 그러면은 자산이 현금이 100이 생기고 자기 자본, 그러니까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기 자본이 100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팔자마자 여기 이제 100 중에 20을 돈을 투자한 투자자가 나 생각이 바뀌었어. 다시 돈 빼갈래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20을 내주고 자기 주식이라는 걸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자산설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금이 20이 빠져나가고 자기 주식 20이 다시 들어오니까 자기 주식이라는 자산이 있는 거로 이제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기존 80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냥 누군가가 자기 주식을 사간 것뿐인데 자기 재산이 100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주식이 자산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자본이 상환을 해주고 자본이 차감된 걸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얘기고 만약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모든 투자자가 다 투자를 취소한다. 그러면은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그냥 회사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질은. 근데 이게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면은 자기 주식 자산이 100이 있고 자기 자본이 여전히 100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투자자 다 없어졌는데 이거 누구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요 이제 그림은 송웅열 교수님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신 거를 좀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자기 주식이 자산이라면 이제 첫 번째 그림처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에 현금이 50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50이 증가하겠죠. 근데 자기 자본이 50% 증가했으니까 그 자기 자본을 표상하는 자기 주식도 50%가 증가해야겠죠. 그럼 자기 주식이 20이 아니라 3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또 10이 증가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계속 이제 회사가 그냥 무한히 커지거나 아니면 거꾸로 현금이 50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무한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으로 보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게 인정이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그러면은 도대체 자기 주식이 자산이든 자산이 아니든 그게 왜 중요한가? 결국 자기 주식 처분 문제랑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주식이 자산이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은 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제3자한테 처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 물론 이제 공시에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쓰는 사람은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 무슨 뭐 저기 투자 재원 유치 뭐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데 그런 자기 주식 처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는 증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증자에서 인정되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 뭐 저기 기본적으로 주주 배정 증자를 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경영상 그런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한테 증자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증자에 상응하는 이제 규제가 전혀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회사 뭐 CFO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3자 배정 증자는 웬만하면은 이게 배임의 소지를 안고 하는 거라서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주식 처분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막 아무한테나 막 처분을 하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자산으로 인정이 돼 버리면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그 자사주의 마법, 인적 분할할 때 그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하는 이게 왜냐하면 자사주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산이기 때문에 교환 가치를 갖는 거고 그래서 다른 신주랑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이 이제 이런 자산설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김우진 교수님 얘기하신 시가총액 요것도 사실은 자기 주식을 이제 자산으로 간주해서 시총에 반영하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토비스라는 회사인데 자기 주식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네이버 증권 보시면은 자사주 포함한 시가총액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1,973억 원. 근데 이제 저희 투자업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데이터 프로바이더 중에 하나가 이제 S&P 캡 IQ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똑같은 토비스라는 한국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 토비스의 시가총액을 1,973억이 아니라 1,809억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시총에 자기 주식이 포함하고 있고요.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주식이 1,000주가 있고 900주가 자기 주식이고 이제 나머지 100주만 이제 유통되는 주식일 경우에 이 회사 인수하려 할 때 100주만 인수하면 당연히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0주를 포함하는 게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사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추정은 뭐 되는데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자산서를 채택했냐? 첫 번째로는 법원에서 이것도 송 교수님 그 논문에서 따온 건데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는 논리로 회사의 총 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도 변동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은 현금이 들어오면서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처분하면은 지분 비율도 이제 변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법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법에서는 왜 이게 뭐 사실 뭐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좀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예를 들어 교환사채 발행할 때 자기 주식을 이제 교환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있냐?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주식 처분할 때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게 왜 가능하냐? 이게 사실은 처분할 때 뭔가 규제가 도입이 되려고 했는데 자기 주식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무 관리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재계가 반발해서 법안에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에 규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럼 자기 주식이 실제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질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입법이나 뭐 판례가 이제 정립이 되면 사실 자기 주식을 마음대로 삼자한테 처분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현재 자기 주식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배주주는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 첫 번째로는 지분율이 낮은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3% 룰 때문에 좀 그런 감사나 감사위원이 소액주주 주주 제한이 성립이 되는 회사들은 제3자한테 연말이 되면 처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되살리고요. 그리고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 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단 같은 데도 많이 이제 출연을 하죠. 그리고 임직원 상여금, 스톡옵션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매입하면은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그냥 회사가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제3자한테 처분을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고요. 실제로 자사주 매입이 주주 환원이 아니라 지배주주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인데 뭐 최근에 물적 분할하고 동시상장 이슈는 많이 제기하는데 자사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는 그런 언론이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자사주가 일반인들이 보기 좀 어려운 이슈기도 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세미나에서 좀 이렇게 정리된 거를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토비스라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회사인데 대주주 지분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015년 7월에 소액주주들이 경영진 교체하려고 막 여러 가지 소액주주 운동을 했었습니다. 2015년 7월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이 아래 표를 보시면 2015년 8월부터 해가지고 자사주 처분이 좀 빈번하게 특히 이제 연말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처분할 때도 시장가가 아니라 5% 정도 할인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그래도 몇백억이 있는 회사인데 가장 최근에 자사주 10억 처분하면서 처분 목적으로 투자 재원 확보라고 이제 적었거든요, 공시에. 그럼 이게 도대체 누가 돈 이렇게 많은 회사가 10억 더 이제
저기 하려고 자사주 처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연말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사주 처분하는 이유가 뭔가, 뭐 더구나 이 회사 지분율이 이렇게 대주주가 낮은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네이버입니다. 이 회사는 창업자 이해진 그 GIO 지분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요. 자기 주식도 10%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략적 제휴라는 명목으로 뭐 미래에셋, 대우, CJ 계열사들, 신세계, 뭐 이마트 등과 계속 주식 교환하고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전략적 제휴가 목적일까? 미래에셋 증권이랑 뭐 제휴를 어떤 거를 하는지 뭐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실제 목적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설명드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한 개념인데 이게 소각하면 회사 자산을 태워 없애는 게 아니고요. 아래 그림 보시면은 그 한 회사의 현금을 자기 주식 매입을 통해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주는 그 돌려받은 현금 가지고 더 수익성하고 생산성 높은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자사주를 뭐 소각하면 국가적 낭비다. 뭐 사실 뭐 이런 뭐 기사도 있고 한데 이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잉여 유휴 현금을 돌려주고 그 현금을 투자자가 다시 다른 데 투자하고 하는 거는 오히려 생산성을 증대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특히 이제 비영업 현금 가지고 자기 주식 매입하면은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업 가치라고 부르는 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두 번째 오해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 주식 매입 소각하고 배당은 결국에는 그 단기 먹튀 투자자들이나 원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자기 주식을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자기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면은 결국 회사에 손해고 내재 가치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때 매입하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남아 있는 주주들한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투자자들한테 제값을 안 주고 덜 주고 이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남아 있는 주주들한테 좋은 거고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이나 배당 그냥 안 받아도 주가만 빨리 오르고 그냥 팔고 나가면 이제 되는데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생 소유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배당이 있어야지 뭐 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사실 배당은 장기 투자자한테 오히려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 아랫줄 보시면은 장기 투자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뭐 또 배당은 또 뭐 먹튀 투자자나 하는 거라 이건 완전 모순되는 얘기인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삼자 매각하면은 돈 들어오니까 좋은 거라는 건데 돈 필요하면 증자하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결국에는 삼자 매각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경영권 방어나 이런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이제 일이고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바라보는 그런 현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이제 전 세계 다른 케이스도 송 교수님 논문에서 따온 건데 사실 우리나라만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고. 법원에서도 대부분의 판례가 자산설을 인정하고 한 개의 하급심만 이게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인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주식 매입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낮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주식 처분할 때는 증자에 상응하는 규제를 둬서 백기사한테 그렇게 막 편하게 처분해서 의결권 살리는 걸 없애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미 뭐 처분하는 회사들 사실 주주들이 다퉈보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다퉈서 판례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배당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송 교수님이 주주들이 왜 요걸 안 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총에서도 저희 펀드에서는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이제 요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조만간 뭐 언론에 나는 케이스도 몇 개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실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대부분의 대주주 지분율이 50% 넘거나 50% 육박하기 때문에 그 배당은 주총 보통결이니까 사실 주주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 주주 안건이 통과가 거의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안 되는 걸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안 하는 건데
유일하게 주주가 이제 협상력을 가지고 좀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가총액 산정 시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식을 변경해야 되는 게 맞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 매입이란 표현이 너무 이제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으니 미국처럼 주식 환매로 좀 바꾸고 자기 주식이라는 용어도 그냥 소각하지 않은 자기 주식을 금고주로 하면 어떠냐. 예, 요거는 뭐 관련 뭐 법 여러 가지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지막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먼저 이제 그 페이퍼 중에서는 송 교수님 페이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그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송 교수님 발제문 중에서 주주가 왜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이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엊그제 신문에 그 관련 기사 있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 좀 봤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문제는 세금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게 되면은 세금을 14%를 내야 되는데 또 지금 주식 양도 처분으로 하게 되면 아직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받아서 과세를 당하는 것보다는 특히 개미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잠재적인 어떤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신문 기사에서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그 오히려 배당을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해야지 그게 이제 시그널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도 차익을 노리는 게 더 수익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을 하면 싫어한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엔 세금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단기 위주로 굴러가다 보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에 큰 관심이 없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제가 보면은 이제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주라고 많이 불리는데 그 배당주가 한 5, 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5, 6%에다가 세금 떼고 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금리보다 뭐 조금 더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이제 주가 앙등, 주가 급등 이런 걸 좀 더 바라는 심리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 주식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송 교수님 발제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처분할 경우에도 임의로 이제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회사가 나빠질 걸 알게 되고 미리 이제 일부 주주들이 그러니까 출자를 환급해가지고 회사를 떠나는, 사실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문제 삼기 때문에 이제 처분의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처분이 아니라 취득할 때요. 자기 취득할 경우에 이제 회사가 임의로 취득할 수 없고 주식평등 원칙에 따라서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임의로 취득할 수 없게 해놓은 건데, 그거에 대한 우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주주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먼저 이제 회사를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그런 거가 들어온 걸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우면 해결된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그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당했는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거기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미국 법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은 배임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사실 경제적 이익을 상회할 수 있는 오히려 가서 살고 나오는 게 낫다, 뭐 이런 구조도 가능하고, 특히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그걸 보상을 제대로 받는지가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약간 장치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약간 원시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이 돼야지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그런 제도 구축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소각을 따로 뭐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뭐 미국은 다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만은 그 모범회사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authorized but unissued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언이슈드기 때문에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물론 처분 가능합니다. 처분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취득하는 순간에 언이슈드 되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소각으로 의제가 되는 식으로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저도 그 최종적인 코멘트가 이제 신주 발행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그 자기주식의 어떤 기능을 이제 좀 이렇게 그 짐을 자기주식이 지고 있는 짐을 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도구마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그 뭐죠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 포이즌 필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고 그때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주식 사이에 차별을 하냐 이 논리 때문에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유연하게 하려면은 주식들 사이에 차별적인 어떤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법이 워낙에 특히 법원이 주식평등 원칙을 너무나 완고하게 보는 바람에 그 정면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 주식을 활용해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하는 식으로 실무가 형성이 된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동중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그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사실 학계에서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많이 논의가 된 문제여서 사실은 해석상으로는 다 해결 가능한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그 이해관계 대립도 있고 또 그 학계에서도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본질론을 따질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 오히려 제도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사실 그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20세기 중반까지도 이게 자기 주식이 자산인지 자본인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하신 회계 학자님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은요. 일단 교수 중에서도 회계 교수 중에서도 그 자기 주식의 본질을 자산이라고 믿은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을 고치는 거는 개종보다 어렵다. 이렇게 글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한번 딱 그쪽에 생각이 박혀 있는 분 생각을 돌이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회계적으로는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자산 개념 확정을 짓고 거기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따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감각상으로는 순리로 보이는데 뭐 그 사이 자산 개념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현재 정립되어 있는 회계 이론에 따르면은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경우에도 회계상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논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장하시냐면은요.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회계상으로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상법상의 자산 개념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사실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논의란 뭐냐면은 회계상 자산이랑 상법상 자산이 다른 거냐라고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면 다르다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고 다르게 하려면 상법에 규정을 둬야 되는데 상법 규정이 없거든요. 별도로. 사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떻게 논의를 해가지고 더 나아갈 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이미 끝난 논의인데 제가 보기 더 이상은 이제 계속 공존만 될 뿐이고 더 뭐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특히나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자산설과 뭐 주식 미발행 주식설 논란은 일본에서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도 아직 신자산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사람들 중 일부도 자산설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이게 왜냐하면 자연과학이 아니라 규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정의해놓고 그 다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믿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엔 그거를 어떻게 순환 논법에 걸려 있어가지고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게 우리 자기 주식에 관해서 나온 얘기 두 가지인데 뭐 자사주 마법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해석상으로도 해결 가능한 문제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입법적으로
교정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영권 방어 문제인데 이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경영권 방어 방법이 아예 없다고 많이 보거든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영권 방어 방법을 우리가 현행법으로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이것까지 뭐 못하게 하는 건 조금 이렇게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법 문제를 마저 말씀드리면은 세법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원래 일본 그 세법에서 이 자기 주식이 자산인지 아닌지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사건화된 건 없고요.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한국에서 90년대 초반 같은데 일단 국세청에서 먼저 자산으로 취급해서 과세를 먼저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논리는 뭐냐면은 TV를 팔아서 번 돈이나 자기 주식 팔아서 번 돈이나 번 돈과 똑같지 않냐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일단 과세를 했고요. 과세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건 자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과세 처분 취소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법원에서 그 논리에 승복이 돼가지고 그것도 입금 맞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그냥 판례로 끝난 게 아니라 법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이 있습니다. 법에서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입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세법의 해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법의 경우에도 이게 본질이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그 자본거래 중에 일부만 잘라내가지고 입금으로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우회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회로를 통해서 또 이걸 피해가기 때문에 세법의 경우에도 그 우회로를 막기 위한 규정이 또 복잡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이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는 입장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또 많습니다. 복잡해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논의도 역시 세법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굉장히 이게 세수가 적지 않다 보니까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그 이론적인 문제 때문에 세수를 포기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건 세법 문제인데 이게 꼴이랑 그 몸통이 바뀌어가지고 상법 교수님 중에 자산설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세법화를 들고 오시거든요. 세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산설 맞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주객이 전도된 논리여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의 환기 내지는 이제 공유,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양대 경영대학 이창민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올 때 제가 발제문을 쭉 다 봤는데요. 김우진 교수님 발제문하고 김영균 상무님 발제문을 보고 뭐 거의 개인적으로 토를 달 게 없어서 저는 뭐 조금 난감했습니다. 이게 뭐 반대도 있고 이래야 토론을 하는데 예, 너무 뭐 그래서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자산으로 인식하는 문제 이것도 저도 매우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에 들어서 미국이나 뭐 파이낸스 쪽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리스트럭처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볼 때 경영권 방어로 주로 사용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건 단순하게 뭐 케이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실증 증거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우진 교수님 연구가 그거를 일정 정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거를 실주 발행에 준하는 규율 체계를 조금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 체계 도입을 하자 그러면 항상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코스트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이 신주 발행이고 경제적 실질이 신주 발행이고 신주 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여러 가지 규율 체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의 제도적 도입은 제가 엑스트라 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거에 대한 동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즘 이제 재계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주주환원이 과잉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요즘 그래서 이 토론 준비하느라 제가 요즘 미국 실증 연구들을 봤더니 약간 파이낸스랑 이코노믹스에서 섞어서 요즘 무슨 연구들을 하는 거 같냐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대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 생산성 떨어지는 게 굉장히 이슈는 이슈더라고요.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들을 이제 논쟁이 좀 붙었는데 제가 보기엔 디베이트가 세게 붙은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번 돈을 너무 주저하는 애 많이 쓴다. 아까 보시면 거기 몇 퍼센트? 아까 그래프에 거의 95% 정도 나오잖아요. 네, 저희는 한 17%.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는 건 결국 자본 캐피탈 알로케이션인데 그게 실물 투자 쪽으로 너무 많이 안 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결국 미국 연구에서는 뭐 액티비스트 펀드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이제 주주들의 보이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너무 과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한국에서도 이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주주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무 투자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한국 데이터는 전혀 그거를 서포트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너무 낮고요. 주주환원율이 낮고 그리고 제가 요즘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도 번 돈 대비 실무 투자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번 돈 대비 많이 실무 투자에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저는 그거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게 주주환원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현금 보유나 비영업용 부동산 보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캐피탈 알로케이션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 논의를 한국에 가져서 주주환원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 사실은 한국은 주주환원은 제가 보기엔 적정 수준보다는 과소. 근데 그마저도 약간 왜곡돼 있는 게 지금 약간 이런 자기 주식 매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한국 기업들은 주로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편익과 비용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주식 매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배주주는 경영권 방어 목적 이런 것들이 자기 편익이잖아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토론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자기 주식 매입을 안 하나 싶었어요. 지배주주들이 오히려. 근데 아까 김우중 교수님 그 국세청 얘기하신 거 저는 그게 일정 정도의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았나 코스트로.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산 다음에 처분을 하면 양적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들을 좀 보완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뭐 일종의 자산설을 서포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주식 매입은 한국 사회에서 경영권 방어로는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 같냐면 주식 수합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라는 목적 하에 주식 수합으로. 상호. 예, 예, 상호 수합으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뭐 의결권 3% 제한도 있잖아요. 그런 규율 체계를 빠져나가려는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식을 교환하면 그거는 과세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했다가 처분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국세청 과세가 계속 있으면 자기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수합의 형태로 돌려서 그것마저도 피해 나가려는 그런 유인 구조가 또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저는 사실은 상호 주식 수합하는 게 이게 지금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잠재적인 포텐셜 컨플릭트를 상당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전략적 제휴라고는 하지만 50% 투자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전략적 제휴라고 하면서 제일 웃긴 형태가 지주회사와 지주회사끼리 주식을 수합하는 예. 근데 그거는 진짜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독립기업하고 독립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수합하면 거기도 나쁘게 해석을 하면 거기도 나쁜 인센티브가 생겨요. 왜냐하면 담합의 인센티브가 생기거든요. 둘이 주식을 크로스 오너십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거는 담합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면 그거는 그럼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소비자가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좀 명확한데 예를 들면 지주회사와 지주회사끼리 서로 수합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뭐 콜옵션 조건도 걸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조건을 건 주식을 둘이 보유하고 있을 때 지주회사가 도대체 어느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어느 회사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주회사가 캐피탈 알로케이션을 할지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제휴라는 명목하에서 크로스 오너십이 스탠드얼론 펌끼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신주 발행에 좀 준하는 규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송홍렬 교수님이 소각 시그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그냥 실증 분석은 김우진 교수님 연구에 비하면 보면 소각 시그널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진짜 재밌다는 게 매입할 때도 뛰고 소각할 때도 뛴다는 게 두 가지 해석인데 하나 김우진 교수님 해석은 소각할 때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해석이시고 근데 이게 참 전 근데 모르겠네요. 과연 근데 처음에 매입할 때 시장에서 이거를 소각한다고 익스펙테이션을 일말이라도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부 경우가 있나요? 네. 아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예를 들면 뭔가 처음에 매입 시점에서의 주가 반응은 뭔가 조금 믹스가 돼서 나타나는데 그렇게도 뛰는데 그럼 거기서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소각 시점에서 아까 결과 보니까 거의 2배가 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클리어 되면 사실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좀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실증 경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총 문제도 굉장히 새로운 이슈인데요. 이건 더 적극적으로 굉장히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지배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규모국대와의 인센티브가 지배주주랑 경영진이 너무 세요. 예, 그거를 너무 도미네이트하는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 too big to fail이라는 거는 뭐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의 too big이 가져오는 단순하게 fail 아닌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김우진 교수님하고 저희 연구 같이 했던 too big to jail도 있고요. 너무 크게 되면 그런 거를 피해갈 수도 있고 이런 인센티브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설사 한국 지배구조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돼서 계열사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C 전문 경영인한테 의사결정 구조가 다 있다. 디시전 메이킹 파워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컴펜세이션 스트럭처가 송윤hl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퍼포먼스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나가는 건 규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규모는 뿌락시가 딱 세 개예요. 하나는 시총, 하나는 매출, 하나는 자산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한데 미국은 이 세 개 중에 규모의 인덱스로 제일 파워풀한 건 시총이에요. 예, 시총이 뛰면 거의 원톤으로 컴펜세이션으로 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식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시총 베이스 센서티비티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컴펜세이션도 그러니까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굉장히 왜곡시킬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다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해서 사서 경영권 방어도 하고 시총에서도 손해도 안 보고. 예. 그러면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옵티멀 레벨이 없는 극단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제가 보면서 아까 김우진 교수님 실증 분석에 MTB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요거 하면 그 다음에나 장기 MTB 보면 미국도 자사주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 MTB가 떨어져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하고 실물 투자를 안 해서
장기 성장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사주 많으면 오히려 MTB가 과대평가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오버밸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MTB가 더 적게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배구조 디스카운트가 무리하게 심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거 개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N 가이드에서 퀀트 본부를 맡고 있는 김희수 전무입니다. 세 분의 발제자님과 그 두 분의 발표 토론자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데이터를 다뤄오면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그동안 이렇게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한편 됐습니다. 저희 회사 FN 가이드는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만들어서 뭐 ETF나 뭐 ETN 등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이런 그 데이터 처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수 생성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저희들 경험하고 지금 현재 뭐 이런 데이터 자사주에 대해서 우리 자본시장 투자자들 그리고 어떤 입장에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상법상으로 자사주 취득이 금지되어 있을 때 그때 자사주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도 없었고 그냥 다 자사주도 그냥 상장 주식에 다 포함해서 했다가 뭐 IMF 전후로 해서 이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면서 자사주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자 분모 맞추기에 좀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DPS 계산할 때 위에 이제 분자에 배당 총액이 있는데 밑에 분모에 이제 주식수를 뭘 쓸 건지 뭐 자사주를 포함해서 숫자를 쓰면 회사가 발행한 주당 DPS하고 차이도 나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DPS 계산할 때는 자사주를 차감한 주식수를 쓰는 게 맞겠다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BPS 북밸류를 계산해서 할 때는 그때는 또 분모에는 자기 주식 자사주를 다 포함하는 주식수를 쓰는 걸 분모에 쓰는 걸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쓰다 보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북밸류 계산할 때 자본 총계에는 지금 자사주가 차감돼 있는데 그래서 다시 또 분자 계산할 때 저희들이 그 자본 총계에다가 자사주를 차감된 자사주를 다시 플러스해서 분자 분모를 맞추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10년 좀 넘어가서 학계에서 계속 또 이제 이런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하실 때 자사주 처리에 대해서 이제 뭐 자사주를 차감한 것도 필요하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발행 주식수도 그렇고 주당 지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저희들이 그 자사주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무슨 시가총액이니 발행 상장 주식수니 이런 걸 기본으로 디폴트 이제 그러니까 기본으로 보이는 데이터는 그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병행해서 이제 자사주를 차감한 뭐 시가총액 그다음에 발행 주식수 뭐 주당 지표들 EPS나 BPS, SPS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가 매수들 뭐 PER이라든가 뭐 PSR 이런 걸 계산을 이제 두 개 다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걸 쭉 듣고 할 때는 차감한 걸 지금 현재 쓰는 게 훨씬 더 맞을 거라고 저도 오늘 뭐 그전에도 약간 그런 김우진 교수님한테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은 약간 두 가지 입장이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사주를 차감한 걸 가지고 그 시장도 분석하고 뭐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 아까 자사주 처분할 때마다 다 공시를 하는데 1년에 뭐 자사주를 취득하는 게 한 200~300건 정도 되고 200~30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처분하는 것도 한 200건 이상 되는데 처분하는 걸 이제 할 때마다 다 사유를 공시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임직원 보상이라든가 스탁옵션 행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미래를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만큼 곧 정자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주식수를 늘린 걸 가지고 미래를 이제 보려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을 실적을 추정해서 주당 지표 같은 걸 계산할 때 지금 현재 이 보유한 자사주만큼 분량만큼이 향후 조만간 시기 내에 이제 다시 시장에 다시 나올 거니까 이게 정자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밸류에이션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수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데이터를 둘 다 요구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 서비스하는 거고 이제 기업 가치 평가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미래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 주식수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가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주가지수 계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에 한국그래서 KR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같은 경우까지 다 해서 이제 시가총액 방식 주가지수 계산할 때 시가총액 비중을 계산할 때 자기 주식을 다 포함한 걸 했는데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유동 시가총액 방식,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살 수 없는 이거는 뭐 이런 뭐 평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장에서 살 수 있냐 없냐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뭐 최대 주주 지분이라든가 자기 주식 이런 거는 시장에서 살 수 없는 지분으로 주식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다 빼고 그래서 한국 그래서도 한 2007년 이후로 이제 금융 상품으로 사용되는 왜냐하면 이제 그 금융 상품으로 사용되면 시장에 살 수 없는 주식 지분이 많은 경우 지금 이제 2021년 말 현재로 보면은 자사주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가 한 46.6% 정도 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40% 이상 상되는 회사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자사주 포함해서 비중을 해버리면 살 수 없는데도 많은 비중이 지수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들이 그 지수를 추정하다 보면은 못 사는 주식이 많이 생기면 이제 트래킹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맞추기 위해서 유동 주식 비율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유동 주식 비율에 자사주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수들은 뭐 그래서에서 하는 것고 FN 가이드에서 하는 지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동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자사주 문제는 지수에서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제 단 현재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시가총액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처럼 자사주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두 가지 이제 이런 그 자기 주식 자사주를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자사주를 지적할 때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그 김우중 교수님 연구했던 거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봤어야 알겠는데 과거에 대부분 일관되게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 회사인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순간에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자사주를 샀는데 얘를 산 주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각할 때 한 번 더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 데이터 다루는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사는 시점부터 이게 이제 목적을 공시하긴 하는데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좀 꼬리표를 확실히 달아가지고 데이터도 관리할 수 있고 했으면 좀 더 안정적일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미 4시가 좀 넘어서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보통 하시더라고요, 모더레이터가. 저는 앙샹 레짐의 시스템이 여기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독재 시대에는 기업의 경영권을 국가가 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 총수들은 국가가 파견한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까지 IMF 이전에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은 국가가 파견한 전문 경영인이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 경영권을 처분할 때 또 그것으로 뭔가 어떤 이득을 얻을 때는 반드시 국가가 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국가가 자기 지분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처분을 할 때는 경영권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도 반드시 과세해야겠다 이런 관념이 놓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65%의 이런 압도적인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경영권이 후세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승계되도록 하는데 국가가 큰 비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가 몫을 받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도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사적 자치 영역에서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이런 자본 거래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런 추격 이전에 이제 개발 독재 시대에서 우리는 소위 추격형 경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이런 이제 논의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지니까 현금을 더 보유하고 싶어지고
나중에 그 성장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자본 조달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디스카운트가 더 되고 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순환이 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아까 FN 가이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을 거래소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FN 가이드에서 자사주를 시가총액에서 뺀 그런 인덱스를 마련하셔서 FN 가이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법이 2006년도 상법 개정안에 2006년도 안을 다시 입법 청원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송은 교수님과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포심피라든지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도입하고 그래서 주주의 신뢰가 그 경영권 방어의 원천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좀 받을 시간이 필요한가? 아, 네. 시가총액이 발행 주식수 주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교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예. 저희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항구의 경우 시가총액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가로 되어 있어서 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자사주가 포함되어 과대평가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사주 매입과 상관없이 주가는 불변이냐? 예컨대 극단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매입해서 한 주가 남은 경우 한 주의 주가는 얼마여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건 아까 우리 김상무님이 아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다 사가지고 남은 게 없으면 그냥 빵입니다. 그럼 한 주 남았으면 그 회사 주가 원래 뭐 10만 원짜리도 10만 원이겠죠. 그럼 기계도 있지 않나요? 아니죠. 그 기계 자사주를 다 살려면 남아있는 주식을 다 살려면 그 기계도 다 팔고 결국은 다 현금화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다 남아있는 10만 원 남아있을 때 한 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다 사면은 그러면 그 회사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잠깐 보태면 또 자기 주식 매입을 싸게 하면 싸게 할수록 이제 회사에 남는 게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주식한테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10만 원이 뭐 12만 원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15만 원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추가하실 의견 있으시면 토론자분들이나 발표자분들 말씀하시고요. 좀 전에 회장님이 그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사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전통적인 경영권 보호 미국식으로 이거를 하고 나서 자사주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경영권 보호 수단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그건 아마 이창민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지배주주들이 기업 집단 형태로 또 계열사 간 지분 보유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그 지배권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영권 보호를 얼마만큼 더 해야 될지 우리나라의 실제적으로 적대적 M&A가 미국에 비해서 거의 없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기업 가버넌스 포럼은 다음 세미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